대서양을 사이에 둔 세계 경제의 축인 미국과 독일이 정반대의 정책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과거 유로존 재정 위기 당시 남유럽 국가를 방만한 재정 운용의 죄인으로 간주하고 긴축 강요라는 보복을 취했던 독일이 이제 재정 확장을 시도하는 한편 교역국으로부터 적자를 용인했던 미국은 이제 보복의 색채를 뚜렷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무역 적자 축소를 타국에 요구하고 독일은 타국의 재정 적자 축소를 요구했기에 성격은 다릅니다. 하지만 넓게 보면 각각 경제와 역내 공동체 국가의 규정을 강제하는 보복이라는 특성을 공통적으로 갖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복주의는 과거 대공황 당시 경제 위축을 악화시키고 유로존 재정위기 땐 경제 침체를 불러온 배경이었습니다. 침체 우려가 돌고 있는 미국 경제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라는 장벽을 내세워 교역국의 보복에 칼날을 겨누는 것은 미국의 50년에 걸친 만성적인 무역 적자는 그만큼 미국의 부가 외국으로 유출된 것을 의미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부가 세계화라는 명분 아래 교역국에 의해 강탈됐으니 지금이라도 부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 미국을 경제적으로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견해는 일정 부분 타당성을 지닙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미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내왔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흡수해왔습니다. 또 대규모 흑자를 통해 축적된 자본을 군사력 증강과 1대1로 같은 글로벌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미국의 경제력을 포식한 뒤 자신들의 패권 확장에 쓴 셈이니 괘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무역 적자는 역설적으로 전후 체제의 미국의 위대함을 유지하게 한 원천입니다. 미국의 위대함은 세계 모든 국가가 달러화를 옹립함으로써 나오는 이른바 달러화 패권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 패권은 세계 경제의 달러가 충분히 공급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고 유지하게 하는 것은 무역 적자를 통해 각국의 경제와 달러를 더욱 결속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를 되돌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적자는 세계 무역수지 균형의 법칙에 따라 다른 교역국의 흑자로 균형을 이룹니다. 하지만 미국의 적자 축소 노력은 필연적으로 흑자국의 대미 수출 감소라는 조정을 요구합니다. 이런 조정은 흑자국의 소득 감소로 이어져 결국엔 미국의 자본 계정 축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흑자국의 수출 감소로 인한 소득 위축은 보유달러 자산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흑자국이 교역을 통한 달러 획득분은 상당량 미국 자산 투자로 이어지지만 수출 감소로 달러 획득이 줄면 관련 투자 역시 감소합니다. 이는 국제수지 항등식의 원리에 따른 필연적 결과입니다. 미국으로의 자본 유입이 축소하면 소비 주도형 국가인 미국에 장기적으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국채에 대한 해외 투자는 미국 정부가 낮은 금리로 차입할 수 있게 해준 원천입니다. 또 낮은 금리는 소비자 대출을 저렴하게 만들어 소비를 촉진하는 배경입니다. 자본 유입은 달러 가치를 강하게 유지해 수입품을 미국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만듭니다.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외국의 투자는 자산 가격을 상승시켜 부의 효과를 창출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적자 교정 시도는 이 선순환 효과를 거꾸로 되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균형을 일방적으로 교정하려 할 때 발생하는 부메랑 효과는 이제 미국과 반대의 노선을 걸으려는 독일이 과거에 보여준 바 있습니다. 독일은 유로존 위기 당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적자를 도덕적 실패로 간주하고 엄격한 긴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제적 현실을 무시한 접근이었습니다. 독일의 수출 흑자는 필연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수입 적자를 의미했고 남유럽 국가들은 독일 제품의 주요 소비자였습니다. 이들의 긴축을 강요하자 구매력이 감소했고 결국 독일의 수출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남유럽 국가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관련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이는 독일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이 됐습니다. 독일 은행들은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지자 독일 금융 시스템 안정성도 위협받았습니다. 또 유로존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독일 수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는 독일 경제 전체에 타격을 줬습니다. 결국 유럽 전체가 심각한 불황에 빠져들었습니다. 한 국가의 흑자는 다른 국가의 적자와 일치한다는 무역수지 균형의 원리를 간과한 결과입니다. 보복주의 결말은 역사적 사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희미하지만 선명한 흔적으로 남아있는 대공황이 대표적입니다. 1929년 대공황 발생 직후 이듬해 미국 의회는 공화당 주도 아래 미국 상품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 2만 개 수입품에 평균 45에서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도입했습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외국 상품으로부터 미국 산업과 농업이라는 옥토를 보호하고
일자리를 지키는 게 경제 회복의 열쇠라고 믿었던 까닭입니다. 관련 정책은 의도했던 경제 회복의 꿈과는 다르게 미국을 대공황의 수렁으로 더욱 밀어넣은 결과가 됐습니다. 1930년부터 1933년 사이 미국의 수입량은 66% 감소해 본래의 취지는 달성하는 데 성공했지만 미국의 던진 돌에 대응해 다른 국가들도 보복성 관세라는 화살을 쏘면서 미국의 수출 역시 61% 급감했습니다. 국가 간의 보복이라는 맞주먹 다툼은 국제 교역량 급감을 불러왔고 이는 미국 경제의 추가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형성했습니다. 두 사례는 상호 의존성이 커진 글로벌 경제에서는 어떤 국가도 홀로 번영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합니다.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고려한 일방적 정책을 추진할 때 그 부정적 영향은 결국 자국에도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독일이 금리 급등과 금융 시스템 불안을 경험했던 것처럼 미국도 무역 불균형을 강제로 교정하려는 시도는 경기 침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침체를 감수하며 불균형을 교정하려고 한다고 해도 세계 경제의 상호 의존성 때문에 그 부작용은 예상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최근 독일이 자국의 엄격한 재정 준칙에서 벗어나 재정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의미심장한 함의를 갖습니다. 미국이 무역뿐 아니라 방위 등 전방위적으로 보복주의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독일, 나아가 유럽이 독자적인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선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유럽의 맏형 독일의 변화는 유럽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올리버 에셋 매니지먼트의 에릭 피터스 최고 투자 책임자는 독일이 변하면 유럽이라는 대륙이 따라간다며 수십 년 동안 정체된 유럽이 새롭게 바뀔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이어 유럽 프로젝트는 상당 부분 20세기 전반에 독일이 두 차례 세계대전을 일으키며 보여준 군사적 예망을 제한하기 위해 설계됐고 이 억제책은 너무 잘 작동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조차도 큰 변화를 유발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불과 몇 주 만에 미국은 러시아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이뤄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최근 독일 국채 수익률의 급격한 상승은 독일이라는 산업전쟁의 기계가 고속기어 상태로 전환하는 것에 비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했습니다.